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부를 한 몸에 누렸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행복을 부유한 생활 속에서 구한다는 건 마치 태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햇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는데요.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고백했던 프랑스의 화가 밀레는 어머니가 밥 한 그릇을 놓고 새아이에게 한 숟갈씩 나눠 먹이면서도 아주 행복해하는 표정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바로 밀레가 스스로 경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보면 행복은 물질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행복,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있고, 그러나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불행한 것 같은데, 사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도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연거푸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 아멘.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거는 자기가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인간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게 없어요. 왜? 절대적은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딘가, 이걸 스스로,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네 자신을 알아라. Know thyself.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인생. 자기를 알게 되면은 행복도 불행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도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자기소개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15대 총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범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리고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인 숭실대학교에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극동방송 여러분들, 그리고 김정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숭실대학은 벌써 역사도 이북에서 넘어온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총장님이 가장 핵심으로 두시는 생각, 네. 학교를 위해서. 네. 그건 뭐라고 그러세요? 저희 127년 전에 윌리엄 베어드 박사님이 숭실대학교를 설립을 해주셨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에 부산 초량교에서 시작을 하셔서 대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평양에서 숭실대학교를 당시의 선교사님들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대학에 전파가 되고 이런 여러 형태를 통해서 140년이 되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숭실대학의 설립 이념인 저희가 진리와 봉사인데요. 기독교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을 함으로써 학교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저의 가장 중요한 도전적인 과제였었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여러 형태의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학교 여러 선교 행사들도 있고 행위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체풀을 우선 변화시키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저희가 140년 동안 익숙해져 왔었던 소위 미션 스쿨의 기본적인 집합 체풀이라는 게 있었었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각 그 대학들의 미션 스쿨이라고 하고 있는 대학들의 집합 체풀의 양상은 그렇게 즐거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사실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대부분 믿지 않는 그런 체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목사님들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됐었고, 또 최근에 그런 MZ 세대들에 있어서 일방적인 어떤 그런 전달 형식의 이런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형태의 그 전달 방식을 모색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학의 체풀을 우선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소그룹 예배라고 하는 전도형, 참여형, 공감형 예배의 형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숭실대학교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실제적으로 전주대학에서 2012년에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2021년도에 제가 총장을 취임하면서 그 당시 저희 학교에 자유 전공 학부가 있었습니다. 그 학부에 자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7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37명으로 시작을 했었던 그 채플이 그 다음에는 2학부, 또 그 다음 학기에는 한 단과대학, 그리고 2단과대학, 4개 단과대학을 하면서 금년 1학기 때 2024년도 1학기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채플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저희 기독교 학교라고 하지만 기독교 학생 인구가 실제적으로 17%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사실은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이 학생들에게 재학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다가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선 결과만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대개 60%에서 한 93%까지 올라갔었고요. 처음에 37명의 자원하는 학생들로 시작됐었던 채플이 금년에 3,300명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면서 한 학기에만 먼저 1학기에 37명의 학생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3,00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거의 900명을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42.5%에 해당되는 약 1,450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라는 이런 그 놀라운 응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기독교 대학들, 미션 스쿨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숭실의 이 경험을 많이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제가 오늘 이 대담에서 고백을 해야 될게요. 처음에 겁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전주대학에서 2012년에 시작했었던 그 소위 소그룹 예배 형태를 제가 부총장을 하면서 한 5년간 정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총장이 될 거라 생각을 못 했었고요. 전주대학의 그 채플의 변화를 쭉 목도를 하면서 우리 숭실대학교에도 이러한 채플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우연히 숭실대학교 총장에 취임을 하게 되었었고 총장 취임 통보를 법인 이사회로부터 받은 다음 날 제일 처음 만난 분이 사실은 숭실대학교의 당시 교목실장이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권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랜 저희 학원 선교팀과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그 협조 아래서 이 지금 사역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총장님, 네. 사실 일반 사람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네. 서울의 대학하면 연대, 서울대, 고대, 한양대학, 서강대학 뭐 이렇게 하고 네. 숭실대학은 그 외 사람들 생각해서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올려놓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숭실대학교 아까 제가 기독교 정체성 회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시대적 소명이고 숭실대학교의 설립자이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그 소명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학교로서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정체성 회복을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사람들의 생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기독교 대학의 미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플을 통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장 내가 소중한 존재고 따라서 그 소중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부여받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요. 두 번째 작업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다른 부분은
학교도 경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 스카이 대학과 더불어서 학교가 학령 인구의 감소에서 해야 될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었지만 저희 숭실대학교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 부분에 협력을 해서 지난 4년 동안 괄목할 만한 사실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보수 대학을 나왔거든요, 미국서. 그 설립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Keep Chapel Platform Hot. 그게 에스베리 대학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저희 대학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설립자가 감리교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체합부를 해요. 내가 거기 영향을 받아서 극동방송 인수를 받고 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체합부를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사장으로 오자마자 체합부는 매일 한다.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 날 복음 전하는 기관에서 체합부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런데 그걸 따라주니까 지금은 그냥 저절로 자기네들이 인도하고 우리가 이따금씩 외부 강사 초청해주고 나머지는 어떤 땐 직원들이 간증을 하고 그래서 체합볼만큼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예 그냥 몸에 뱄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아마 대학도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는 거니 정부에서 너무 통제를 하는 게 많아요. 예. 어떻게 그걸 조정을 해야 돼요? 이 소그룹 전도형 참여형 공감형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선 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 매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채플에 대한 그 시정 조치 권고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소그룹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작년 올해 전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다른 시정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받지 못했었습니다. 예배를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8명이 한 그룹으로 해서 소그룹 팀을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그 학원 선교팀이 있습니다. 교목실에서 지금 전체 그 봉사하고 있는 학원 선교팀이 교목실장부터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소그룹 예배를 돕고 있는 사역자들이 외부의 사역자들이 400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두 자원봉사로 여기 와서 이걸 돕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학생들의 예배의 실질적인 그런 소통과 공감이 대폭 확대됐었고요. 학생들의 이 1학년 그 소그룹 예배를 마치면 2학년, 3학년 때는 다시 집합 예배로 돌아갑니다. 집합 예배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이분들이 오셔서 학교에 서울에서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400여 분의 멘토라고 불리우는 사역자들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그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모 그리고 기독교 실업 선교회 여러 임원들이 오셔서 이거를 열성적으로 돕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다른 이러한 소그룹 예배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독교 학교에 가지는 함의가 저는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이 종교의 그동안 자유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왔었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저희 숭실대학교의 이번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었고요. 대부분 그 멘토라고 불리는 이런 쪽에서 이단의 침입을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학원 선교팀이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들 그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공유로 해서 금년 10월 4일 날 저희가 올해 재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숭실대학교는 127년 전인 1897년에 저희가 설립이 됐었고요. 1938년도 4월에 일제의 신사참배 그 저항을 해서 자진 폐교를 했었던 대학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1954년
5월 10일에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주도 아래 저희가 학교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70주년에 첫 번째 저희가 그 행사를 감사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 10월 4일 날 저희가 컨퍼런스를 해서 이 소그룹 예배를 전국의 사학 미션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초, 중,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숭실대학에서 그렇게 시작했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이거를 중고등학교, 미션 학교도 네. 파급이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사학 미션 네트워크와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저희들의 경험을 공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활동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에도 체프를 갖다가 지금 하면서 저희들 그 다양한 형태로 응용을 해서 초, 중고등학교에도 이걸 갖다가 한다라면은 대학까지 연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숭실대학교 경우에 17%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저는 숭실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아까 80%에 해당되는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국내 이제 사실은 대학이 선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80%의 믿지 않는 학생들을 복음화시키는 그 미션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의 경우에 3,300명이지만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지금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6만 5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파, 다양한 교파를 포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의 학원 선교팀에서는 지금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또 다른 그런 그 이 소그룹 예배를 통한 그런 전도 방식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우수한 학생들이 와 있고요. 이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그 해당 나라에 가서 저희가 선교사를 파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저희 학교에만 하더라도 2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다 저희들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과 배려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된 그러면 일개 교회가 네. 그 사람들 좀 전도뿐만 아니라 생활에 좀 도움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문의를 합니까? 숭실대학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 대학과 교회가 앞으로 연합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만 따져보면 사실 6만 5천 개 교회에서 뭐 크고 작은 교회들은 있겠습니다만은 21만 명 하면은 한 교회에서 3명만 책임을 져 주셔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무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이 학생들에게 여러 형태들을 갖다가 제공도 해주고 때로는 집에 가서 밥도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 걸 한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독교인들로서의 사업에 성공하고 북한에서 넘어와 가지고 큰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한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런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네. 장학금이든 네. 기숙사비든 뭐가 있을 텐데 네. 숭실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지금 아직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건씩 그렇게 그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숭실대학교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금행 여부를 떠나서 이런 그 외국인 사역들을 갖다가 그 위에서 써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냥 기탁금만 예를 들어서 저 미국에 계신 어느 저희 동문 분이신데 오셔서 그런 그 기탁금을 갖다 내고 가신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캠퍼스 복음화에 임기 동안 많이 힘쓰셨는데 이제 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네. 되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는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네. 또 감사한 점이 있다면 네.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넘치게 받은 은혜를 여러 모습으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런 삶을 앞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총장님은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 부친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집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의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나가는 일들을 아버지께서 모든 부분을 다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훌륭한 아버님이시네요. 네. 기독교 대학이 경제에 쪼달림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만 있다면은 네. 총장님 신나실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여기 청취자들 가운데에 나도 돈이 좀 있는데 이거 얻다가 기부를 하면 좋은가. 네. 이제 그러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숭실대학교는 1897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베어드 박사님의 주도 아래 저희가 설립됐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학교들이 여러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대학입니다. 신학대학이 아니면서 목회자를 1,500명을 배출한 유일한 대학이기도 하고요. 인문학과 그다음에 특히 대한민국의 IT 부분 쪽을 선도를 해왔던 대학입니다. 숭실대학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독교 학교의 어떻게 보면 맏아들 형태로서 숭실대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복음 사역과 그다음에 대학으로서도 숭실대학교가 1, 2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 네. 이제 지금 자라나는 2세들이 있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이제 그런 부모들이 맨날 뭐 5개 대학만 생각하지 말고 네. 진짜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숭실대학에 와야 되겠다. 왜요? 네. 두 가지입니다. 숭실대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세상의 기술이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믿음의 가치관이 혼동된 상태에서 숭실대학교가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체성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가장 우주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그렇죠. 순간 삶에 대한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우주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본인의 생명이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내가 가진 모든 탤런트를 전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태어난 귀중한 생명이고 그것이 자각이 되는 순간 공부는 사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지금 현재 1,500명, 그 가운데 약 500분의 풀타임 지금 전임 교원들이 계시고요. 교수님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학부형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네. 학비가 얼마나 되나?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내년은 가야 되는데 네네. 3학년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부모들이 숭실대학하고 다른 대학하고 학비 비교가 어떻게 돼요? 학비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거의 비슷하고요. 동결됐죠? 네, 거의 지난 16년 동안 대학의 등록금은 올리지 인상이 되지는 못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학비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은 국가를 포함을 해서 학비를 내지 못해서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지금 현재 기술 대전환 시대에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려면은 교육비가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그 대학 간의 그 등록금 관련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등록금 자체는 그렇게 거의 뭐 대학별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지금 학생들의 그 교육 환경과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그 바깥의 재정이라든가 후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숭실대학교를 바라봐 주시고 그런 기독교 정체성 위에서 학생들에게 최첨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숭실대학교는 들어와 그런데 있습니다. 총장님 이번에 임기가 끝나시면은 그 다음에 계획이
교수로 그냥 계시는 겁니까? 어디 딴 데를 가십니까? 저는 우선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조금 많이 읽고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 인도 따라서 제가 다음 단계에 부르시는 대로 가서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총장님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